2026년 5월 5일, 한국의 어린이날이 막 시작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의 남부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늦은 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참변을 당한 17살의 여고생 이채원 양이었습니다. 또 다른 17살의 고등학생 고군이 현장을 목격하고 도우려 달려갔지만 범인의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2년에 태어난 23살의 피의자 장윤기는 도주 1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을 피의자의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 충동이 원인이 된 단순 우발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방검찰청의 보안 수사와 더불어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집중 취재 결과 초기 수사와는 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점차 강도를 더해가던 왜곡된 집착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집착과 스토킹에서 시작된 폭력은 납치 시도를 거쳐 결국 잔혹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건 과정에서 수사 기밀 유출을 둘러싼 심각한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 여기에 사건 담당 경찰관들과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 사이에 추악한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장윤기는 과거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지극히 평범해 보였지만 그러나 이후 드러난 행적에서는 폭력성과 위험한 집착이 확인됐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보면 범행의 강도가 어떻게 진화해 갔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2025년 6월에서 7월 사이 장윤기는 매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상대로 7번이나 불법 촬영을 저질렀습니다. 이 영상들은 사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기기를 포렌식으로 정밀 복구하면서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 촬영은 장윤기가 저지를 더 큰 악행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을 통제하겠다는 비뚤어진 집착은 점차 커졌고 결국 실제 폭력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5월 3일 새벽, 장윤기는 과거 식당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의 집을 강제로 찾아가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그 뒤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무려 13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에 달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장윤기가 A씨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귀자며 끊임없이 매달렸지만 A씨는 매번 이를 단호하게 거절해왔습니다.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은 장윤기는 그 무렵 A씨를 향해 자신이 그녀를 죽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위협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감금된 지 13시간이 지났을 때 A씨는 직장에 출근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서야 장윤기의 소나귀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는 그녀를 살려보냈다는 사실에 곧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성폭행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진 장윤기는 결국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경 인근의 한 생활용품점으로 가 범행에 쓸 흉기 2자루와 장갑을 구입했습니다. 게다가 장윤기는 공기계 휴대전화까지 동원해 수사기관이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이나 경찰의 감시를 피하는 법을 꼼꼼히 검색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A씨를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범행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할 방법까지 미리 알아본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흉기를 품에 안은 장윤기는 A씨의 집 근처로 돌아와 그녀가 귀가하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A씨가 집 근처에서 맴도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 곧바로 112에 전화해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윤기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경찰로부터 스토킹 신고와 관련된 경고 문자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까봐 겁이 난 장윤기는 즉시 기기의 전원을 끄고 인근의 강물에 던져 휴대전화를 없앴습니다. 이후에도 흉기 2자루를 지닌 채 귀가하지 않고 A씨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시각 A씨는 다행히
사촌 언니의 신속한 도움으로 이미 해당 지역을 안전하게 탈출했으며 경찰의 밀착 신변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에는 장윤기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장윤기는 A씨가 이미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려 3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살해할 목적으로 거리를 돌아다녔지만 A씨의 흔적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상 끈질기게 추적하던 살해 대상을 찾지 못하게 되자 그의 공격성은 결국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5일 새벽 시간, 그는 길을 걷던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발견하고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장윤기는 이채원 양의 뒤를 1.2km에 걸쳐 약 15분 동안 미행했습니다. 뒤를 따라가던 그는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접근해 그녀의 목을 졸라 제압한 뒤 자신의 SUV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훗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장윤기는 성폭행할 목적으로 차량 뒷문을 미리 열어둔 채 계획적으로 그녀를 납치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장윤기는 그녀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11시간 뒤 장윤기는 배송된 택배를 찾으러 집에 돌아왔다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에는 A씨를 향한 집착과 스토킹이 있었습니다. A씨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걸까? 그의 행동은 성폭행과 불법 감금이라는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자 장윤기는 무기를 챙겼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며 오직 그녀를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집요하게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목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그의 시선은 이채원 양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성적인 의도로 납치를 시도했지만 그녀가 저항하자 결국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집착, 통제에서 시작된 행동의 수위가 점차 높아졌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박지선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장윤기가 저지른 이채원 양을 향한 공격은 이른바 전이된 공격성이라는 심리기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표적이었던 A씨가 도망쳤지만 장윤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범행 대상은 무작위에 더 취약한 상대로 바뀌었습니다. 박지선 교수는 이채원 양에게 가해진 공격이 원래 대상에게 향하지 못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장윤기는 누군가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자신의 원래 계획을 새로운 피해자에게로 돌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는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직후 장윤기가 보여준 매우 침착한 태도였습니다. 허둥지겁 도망치기는커녕 그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UV 차량을 타고 곧장 코인 세탁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고 건조까지 마쳤습니다. 그 직후에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동네 미용실을 찾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아주 짧게 깎기까지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윤기는 이 모든 행동이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스스로 삶을 끝내기 전에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심리학과 박지선 교수는 장윤기가 보여준 살인 직후의 행적이 이러한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지선 교수는 장윤기가 사건의 워낙 심각한 무게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제 발로 찾아가 머리를 자르고 외모를 이토록 단정하게 가꾼 것은 조만간 서게 될 언론 카메라와 법정에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의식한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자살 의도나 일시적인 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대중의 비판은 피의자뿐 아니라 경찰 수사 과정에도 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광산경찰서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비호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의심하며 크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동료 경찰관의 가족을 봐주기 위해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피의자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경찰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인사인 장경감이었으며
그는 광산 지역에서 매우 오랜 세월 동안 근무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5월 5일 장윤기가 체포된 직후 그의 SUV 차량에 대한 과학 수사 및 현장 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조수석 사물함 안에서 뜯지 않은 고강도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번들을 발견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케이블 타이는 무거운 물건을 결박하고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대형 제품이었습니다. 이는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해 결박하려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10분짜리 경찰 현장 영상에는 수사관들이 이 묶음을 직접 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케이블 타이라고 분명하게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압수하거나 증거물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차량 안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경찰은 뒷좌석에 이채원 양의 혈흔이 그대로 묻어있는 SUV를 장 경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차량은 수사관들이 나중에 다시 압수할 때까지 장 경감의 손에 있었고 그 사이 장 경감은 문제의 케이블 타이를 집으로 가져가 몰래 숨겨버렸습니다. 이 증거물은 7월 7일 검찰이 강제 압수수색을 벌이고 나서야 겨우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의 원룸 아파트 안에서 한국에서 리얼돌이라 불리는 성인용 인형을 발견했는데 목과 가슴 부위가 매우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인형의 상태는 수사관들이 보기에 그의 폭력적 성향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한 경찰관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그 원룸의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아파트에 들어가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자른 뒤 서로 다른 여러 장소에 내다 버렸습니다. 또한 장윤기가 전에 쓰던 구형 휴대폰 여러 대를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5월 6일 아침 8시에 이루어진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장윤기가 체포된 바로 다음 날 아침 장 경감과 당시 수사팀 소속이자 경사 계급이었던 김 수사관 사이의 통화였습니다. 김 수사관은 경찰서 고위 간부들로부터 내려온 지시사항을 장 경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일은 무조건 비밀로 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대화는 사건의 은폐 시도가 단순히 몇몇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일어난 이 극적인 반전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검찰 보안 수사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가 됐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피의자 장윤기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일반 살인 혐의는 법적으로 최소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라는 중요한 범행 동기를 완전히 간과한 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장윤기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들은 경찰 수사 기록에서 수많은 허점과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고 전면적인 보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독자적인 압수수색과 집요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 목적의 범행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고 장윤기의 행동을 단순 살인으로만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새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특별법인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였는데 강간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오직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방향을 바꾼 또 하나의 결정적인 열쇠는 범행 동기에 대한 장윤기의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우울증 때문에 홧김에 저지른 묻지마 범죄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객관적인 물증들이 이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범행 차량의 블랙박스를 정밀 감정했고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SUV 차량의 뒷문을 계획적으로 열어두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범행 전후의 동선 분석 결과를 더해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 이채원 양을 습격하기 전 약 15분 동안 은밀하게 뒤를 쫓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정밀한 분석 결과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장윤기의 주장을 정면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검찰의 보안 수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누락됐던 장윤기의 추가적인 범죄 혐의들까지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결국
경찰 단계에서 단순 살인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던 사건은 검찰의 전면적인 보안 수사를 통해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윤기는 미성년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미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도구들을 미리 준비한 뒤 납치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가 모두 더해져 결국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이를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경찰에 독점시키려는 입법 논쟁이 이어지던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자 이 비극은 곧바로 정치권 논쟁의 한복판으로 번졌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사기관 상호 간의 교차 검증 장치가 없다면 중요한 사실이 얼마나 쉽게 누락될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실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무려 67%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검찰의 독립적인 감시와 철저한 상호 견제 장치가 없었더라면 장윤기 사건의 진짜 범행 의도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고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의 부당한 외압으로 인해 범행의 실체에 맞는 처벌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행위의 책임을 묻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친족이 저지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제4항이 친족 특례 조항이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아버지 장경감이 아들의 DNA가 묻어있는 리얼도를 직접 훼손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 4대를 불태우고 결박용 케이블 타이까지 빼돌려 숨겨준 명백한 물증들을 모조리 찾아냈지만 법적으로 그를 기소하거나 아무런 형사처벌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친족이나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해당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제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조항이 만들어진 법적 배경은 자식을 사형대로 보낼 증거를 부모의 손으로 직접 법원에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천륜의 파괴이자 가족 윤리에 반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경찰 간부가 오히려 자신의 수사 지식과 지위를 악용해 잔혹한 성범죄와 살인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는 사법정의의 심각한 실패였고 결국 이 논란은 국회로까지 번졌습니다. 2026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범인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해준 친족에 대해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친족 특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 인멸을 둘러싼 거센 논란에서 곧바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버지가 아들과 관련된 여러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했지만 현행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증거인멸 혐의로 그를 기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던 만큼 장윤기의 아버지는 대기발령 조치되어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경찰청은 징계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고강도 내부 감찰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피고인 장윤기의 첫 번째 재판이 광주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삼엄한 분위기 속에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은 피해자 이채원 양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로 고인의 49제가 엄수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피고인 장윤기는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름 끼칠 정도로 시종일관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며 재판장의 질문에 그저 이해, 아니요, 같은 짤막한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기재된 물리적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채원 양을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범죄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재판에서 정식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유족과 대중의 분노는
이채원 양 유족 측 변호인의 폭로로 더욱 타올랐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장윤기가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자필, 반성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유족을 향한 진심 어린 사죄나 범행에 대한 뼈저린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윤기는 진술서의 대부분을 감옥 안에서 보낼 자신의 미래 계획을 늘어놓는데 할애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열심히 공부해 여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 앞에 선 유족 측 변호사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장윤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꿈 많던 17살의 어린 여고생의 시간은 5월 5일 새벽 그 보행로에서 영원히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평온하게 미래를 그리며 감옥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유족의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026년 7월 13일 오전으로 신속하게 잡혔습니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도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명백히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숱한 유착 의혹은 광주 경찰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즉각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라인 전체를 겨냥해 대대적인 감찰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미흡했던 초동 수사 단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광산경찰서의 수사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경찰 내부의 심각한 비위와 부조리들이 잇따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은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센 지적을 받았습니다. 허술한 관리와 수사 기밀 유출, 심지어 동료 경찰관 가족을 조직적으로 봐주려 한 정황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2026년 7월 7일 대기 발령 조치와 함께 서장 직위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 역시 피의자 장윤기가 긴급 체포된 바로 다음 날 사건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된 핵심 증거 차량인 SUV를 피의자 아버지에게 돌려주도록 결제해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내부의 핏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간부는 직위 해제되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경감의 비위는 더 심각했습니다. 박경감은 범행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을 입증할 일회용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이 누락된 증거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미루라고 은밀히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증거인멸로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박경감은 긴급 체포되었고 2026년 7월 9일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 기소되어 본격적인 증거인멸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어서 김씨 성을 가진 또 다른 수사관에게로 향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김 수사관은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차례 통화하며 세부적인 수사 진행 상황과 내부 기밀을 흘려준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결국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되어 정식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담팀 소속 다른 형사 4명 역시 엄중한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차량 내부 수색 중 케이블 타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도 이를 압수하거나 기록에 전혀 남기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은폐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4명의 형사 모두 즉각 대기 발령 조치되어 수사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 이채원 양 사건은 단순 살인 수사를 넘어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추적하는 동시에 사건을 엉망으로 처리했던 바로 그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범행 차량을 피의자 가족에게 돌려준 일부터 보고를 지연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까지 이 모든 사실은 심각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부실이 단순히 무능한 수사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은폐하고 수사망을 교란하려는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지휘부는 이번 특별수사 지휘 라인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7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초동수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광산경찰서의 증거인멸 의혹과 피의자 아버지를 둘러싼 유착 정황은 지역 수사당국에 대한 심각한 신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숨진 채원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딸이 그저 이름 없는 살인사건의 피해 여고생으로만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딸의 사망 이후 채원이의 부모는 딸의 이름과 얼굴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채원이가 자신만의 삶과 소중한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세상이 꼭 기억해 주길 바란 것입니다. 실제로 중학생 때부터 채원이는 멋진 응급구조사를 꿈꿔왔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늘 미소 짓던 아이였습니다. 채원이의 방에는 평소 입던 교복이 여전히 단정하게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했던 꿈은 2026년 5월 5일 이른 새벽 허망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범행 대상을 찾던 장윤기의 동선과 채원이의 귀갓길이 겹쳤던 바로 그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산경찰서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만간 법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합당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